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종종 비슷한 운율, 라임을 맞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기술 역사의 운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인터넷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좀 가물가물한 알타비스타요. 아, 알타비스타. 그리고 현재 AI 시대를 지배하는 오픈 AI. 이 두 거인의 운명이 무려 30년의 시차를 두고 놀랍도록 평행이론처럼 닮아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읽으면서도 데자뷰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 알타비스타와 오픈 AI, 역사의 반복인가를 바탕으로 한번 두 회사의 궤적을 따라가 볼 겁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과연 오픈 AI가 알타비스타가 빠졌던 그 함정들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단서들을 자료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게 오늘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부터가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보통 이런 혁신적인 기업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창한 포부로 시작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두 회사 모두 시작은 전혀 의도치 않은 거의 우연에 가까웠다는 점. 여기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알타비스타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당연히 알타비스타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그냥 자기네 회사 칩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만든 기술 시험 프로젝트였다니 이게 어떻게 인터넷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1995년에 DE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당시엔 이미 좀 저물어가던 컴퓨터 제조사였거든요. 네. 이 회사에 알파 프로세서라는 아주 성능 좋은 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우리 칩이 이렇게 빠르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아, 그냥 과시용으로? 네.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그럼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 모아서 정리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알타비스타였던 거죠. 와,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그냥 전시용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 전시용 제품이 대박이 터진 거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마케팅 예산이 정말 0원이었어요. 그런데도 입소문만으로 공개 첫날 30만 명이 쓰고 1년 뒤에는 하루에 8천만 건의 검색이 몰렸다고 해요. 세상에. 정작 DEC 사람들은 아니 우린 검색회사가 아닌데 하면서 당황했다잖아요. 자기들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커져버린 거죠. 아, 오픈 AI의 시작도 이 지점에서 정말 비슷합니다. 맞아요. 오픈 AI도 처음엔 지금 같은 AI 제품 회사가 아니었죠. 인류에게 이로운 AI, 이런 비영리 연구소로 출발했잖아요. 정확합니다. 2015년에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AI를 독점하는 걸 막겠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내걸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 출시보다는 AI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약간 학자들의 모임 같았어요. 네네. 그런데 AI 모델을 한번 훈련시키는데 정말 수천억 원이 드는 돈 먹는 하마였던 거예요. 아, 비용이. 네, 이상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결국 2019년에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받게 된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똑같네요. 순수한 기술적 과시효과, 인류를 위한 이상. 시작점은 달랐지만 결국 거대한 상업적 현실과 마주했다는 점에서요. 맞아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해라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죠. 바로 그겁니다. 두 회사 모두 기술적 우위가 곧 마케팅이라는 걸 증명한 완벽한 사례고요. 그렇게 등장한 두 회사는 한동안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줬어요. 네. 1996년에 알타비스타는 거의 실시간으로 웹페이지를 찾아주고 심지어 일반인들은 잘 쓰지도 않는 복잡한 검색 명령어까지 지원했다면서요? 그 당시 다른 검색 엔진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마법 같았겠네요. 2022년 11월에 책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충격, 바로 그 감정의 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구글도 람다라는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한 건가요? 네. 혹시나 AI가 이상한 말을 뱉어서 회사 평판에 흠집이 날까봐 공개를 망설였죠. 그런데 오픈 AI는 그냥 과감하게 대중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와. 결과는 순식간에 AI는 곧 오픈 AI라는 공식이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각인돼 버렸죠. 그 지점도 흥미롭네요. 알타비스타가 웹의 모든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다는 보편성을 처음 보여줬다면 챗GPT는 인간의 거의 모든 지적 작업을 AI가 도울 수 있다는 새로운 보편성을 보여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압도적인 우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죠. 맞아요. 그게 바로 다음 주제인데 자료에 포함된 스파이더 차트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2025년 말 기준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3 모델이 추론이나 코딩, 속도 같은 여러 핵심 능력에서 네. 오픈 AI의 차기 모델인 GPT 5.2와 거의 대등하거나 심지어 일부 앞서는 걸로 예측되고 있었어요. 이 격차가 이렇게 빨리 좁혀질 줄은 몰랐는데요. 그게 바로 기술 역사의 무서운 점이죠. 알타비스타가 단순히 웹페이지에 키워드가 몇 번 나오는지만 세고 있을 때 구글은 페이지랭크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아, 페이지랭크. 네. 쉽게 말해 많은 신뢰도 높은 사이트가 링크를 걸어준 페이지가 더 좋은 페이지다. 이 개념인데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검색 품질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오픈 AI도 비슷한 위기인 거예요.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가 넘보지 못하던 그 높고 단단한 성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기술 격차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죠. 자료에서 지적한 다음 문제는 지배구조, 즉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더라고요. 알타비스타는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알타비스타는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5년 동안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3번이요? 네, 처음에는 하드웨어 회사인 DEC, 다음에는 DEC를 인수한 역시 하드웨어 회사 컴팩, 마지막에는 닷컴 버블의 상징 같았던 투자 회사 CMG였죠. 주인이 바뀔 때마다 회사의 방향은 완전히 흔들렸어요. 특히 컴팩 시절에 우리도 야후처럼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 포털로 변신을 시도한 게 뭐랄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묘하네요. 알타비스타는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문제였는데 오픈 AI는 뭐랄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AI라는 비영리 이사회, 돈을 대는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회사의 상징인 샘 알트먼. 이 셋의 동상이몽이 결국 회사를 흔든 셈이군요. 네, 그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게 바로 2023년 11월에 샘 알트먼 축출 사태였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 비영리 이사회가 당신은 해고야 라고 했는데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원들이 샘 없으면 우리 다 나갈 거야 라고 반발해서 결국 5일 만에 다시 돌아왔죠. 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보이네요. 알타비스타는 주인이 너무 많아서 전략의 일관성을 잃었고 오픈 AI는 주인이 불분명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의 방향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내부의 뇌관인 셈이죠. 그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고 방향을 못 잡으니까 알타비스타는 결국 가장 손쉬운 길, 즉 당시의 1등이었던 야후를 무작정 따라가는 길을 택하게 된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자료에서 지적하는 포털의 덫 혹은 기능 비만의 시작인 거고요. 네. 검색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깨끗하고 단순했던 검색창을 버리고 저도 기억나요. 그 심플했던 화면. 네, 그 자리에 뉴스, 쇼핑, 이메일, 주식 시세 같은 온갖 잡다한 기능들을 그냥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모든 자원은 새로운 기능 만드는 데 투입됐고 핵심이었던 검색 품질은 점점 나빠졌죠. 자료에 나온 비교 이미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999년에 복잡한 알타비스타 첫 화면이랑 2026년에 가상 오픈 AI 앱 화면을 나란히 붙여놨는데 와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챗GPT도 검색,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음성 대화까지 모든 걸 하나의 앱에 넣는 AI 슈퍼앱이 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알타비스타가 걸었던 길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타비스타 시절엔 기능 하나하나가 무겁고 조잡했지만 지금 AI 기술은 여러 기능을 훨씬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잖아요. 물론 타당한 지적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로 쓸 필요 없이 뭐든지 다 해주는 AI 비서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사용자들이 알타비스타를 떠나서 텅 빈 검색창 하나뿐인 구글로 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는 그냥 검색만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바로 그거죠. 지금 사용자들이 챗 GPT를 쓰는 가장 큰 이유도 내가 원하는 똑똑한 대답을 가장 빨리 얻고 싶어서거든요. 만약 챗 GPT가 너무 많은 기능을 통합하느라 앱이 무거워지거나 수많은 기능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대화의 품질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볍고 특정 기능에 특화된 다른 AI로 옮겨갈 수 있겠군요. 그냥 글만 잘 써주는 AI, 그림만 잘 그려주는 AI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핵심을 잃는 순간 사용자는 떠난다는 강력한 경고죠. 모든 것이 되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런 전략적 실패 뒤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공통점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하드웨어에 대한 집착입니다. 네. 비싼 독점 칩 덕분에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에 발이 못 끼는 저주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맞아요. 알타비스타는 반드시 비싼 DEC 서버에서만 돌아갔어요. 반면 후발주자였던 구글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일반 PC용 서버 수만 대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을 택했죠. 훨씬 싸고 효율적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점은 오픈 AI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직접 하드웨어를 장악하려고 한다고요? 네. 지금 오픈 AI는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거든요. 이걸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엔비디아 세금?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 필사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있대요. 130조요. 네, 심지어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잡고 검드럽이라는 소비자용 AI 기기까지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갑자기 하드웨어까지 이건 거의 애플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죠.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베타 버전을 내놓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면 되지만 하드웨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공장에서 수백만 대를 찍어냈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이렇게 위험한 도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걸 보면 현재 금융시장이 얼마나 AI에 열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닷컴 버블 시절의 알타비스타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알타비스타는 닷컴 버블의 황태자였습니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도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까지 거론됐어요. 와, 하지만 2000년에 버블이 터지자 IPO 계획은 취소됐고 결국 야후에 1억 4천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4년 만에 기업 가치가 1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현재 오픈 AI를 둘러싼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1,57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손실액도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판적인 분석가들은 오픈 AI를 AI 시대의 위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AI 시대의 위워크라니. 이건 정말 뼈아픈 비유네요. 화려한 비전과 창업자의 카리스마로 엄청난 투자를 끌어모았지만 결국 수익 모델이 부실해서 무너졌다는 거니까요. 네.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컴퓨팅 비용은 먼저 지출해야 하는데 이걸 월 20달러짜리 구독료 같은 단기 수익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거든요. 만약 사용자 증가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순식간에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샘 알트먼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위워크의 창업자 애덤 뉴먼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알타비스타를 무너뜨린 최후의 일격은 구글의 등장이었습니다. 네. 단순함과 더 나은 기술로 무장한 도전자였죠. 그리고 자료에서 정말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짚어줬더라고요. 검색 방식의 차이요. 네. 바로 OR과 AND의 차이죠.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알타비스타에서 더 딥다이브를 검색하면 더 또는 딥 또는 다이브가 들어간 모든 문서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OR 조건으로요. 맞아요. 결과가 수백만 개씩 나오는데 정작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구글은 더와 딥과 다이브가 모두 들어간 문서만 보여줬다는 엔드 조건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용자에겐 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네 와 얘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다 긁어왔네 라는 엄청난 경험의 차이를 만든 거죠. 맞습니다. 사용자들은 구글이 더 똑똑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오픈 AI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존재 역시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무섭긴 하죠. 최근 제미나이 3 모델로 기술 격차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건 알겠는데 단순히 모델 성능만으로 왕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는 이미 AI의 아이콘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얻었는데 구글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오픈 AI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와 배포 채널입니다. 인프라와 배포 채널이요? 구글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AI 칩, 즉 T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체 칩. 네. 엔비디아에 비싼 세금을 낼 필요 없이 훨씬 더 싸고 빠르게 AI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용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배포 채널이에요. 배포 채널이라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크롬, 유튜브라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쓰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제미나이 AI가 기본 기능으로 탑재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챗GPT 앱을 따로 설치해서 쓸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이건 정말 무서운 무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폰을 껴는 순간부터 구글 AI가 사용자를 맞이하는 세상이 온다면 별도의 앱으로 존재하는 챗GPT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해야만 하죠. 오늘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니 오픈 AI는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이미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쪽에는 기술적 유산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알타비스타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살아남은 애플과 구글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더군요. 오픈 AI가 알타비스타의 길을 피하려면 자료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핵심을 잃어버리는 기능 비만의 덫을 경계할 것. 둘째, 성공 확률이 불투명한 하드웨어의 늪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경쟁자의 추격을 인정하는 겸손함. 즉,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함을 버릴 것입니다. 알타비스타의 역사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뛰어난 사용자 경험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만약 오픈 AI의 의사결정자라면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시겠습니까? 아마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사실뿐일 겁니다.